저는 지금 한 50대 이제 중반인데 회사 생활을 계속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돈 벌어다 주는 게 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집안일에 가담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빨래라든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집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좀 나름대로 호응을 해주길 좀 바라고 있는데, 음식물 먹은 걸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빨래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이 마음 속에서 좀 약간 이게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제가 가져야 될지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저 어린애들이 뭐 좋은 일 좀 하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듯이 그 어린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누라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칭찬받고 싶었어. 자기 좀 어른다워져야지. 덩치가 어른인데 어른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이 본래 이거는 부인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돈 버는 일이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는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오, 보고 있죠?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부인이 그동안에 좀 대신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내 일을 하겠다 하니까 부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 일인데 남편이 해주거나 하면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늘 버려두고 있는 걸 부인이 그동안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차다하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딱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동안에 당신 해주는 밥 먹고 빨래 해주는 옷 입고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잘 지냈다. 나는 사실 늘 그것이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을 했어도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이제 내 직장 그만뒀으니까 앞으로 이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러고 앞치마 탁 들어오고 퇴직하는 날부터 부엌에 딱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사 갈 때 이렇게 강아지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관계가 좋은데, 근데 이제 퇴직을 딱 하고는 약간은 이제 직장 다니다가 남자분들은 직장 안 다니면 약간 좀 기가 꺾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잔소리하면 남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 내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도 아니고 부인마저도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듯이 뭐 신문 갖다 줘, 커피 한 잔 끓여줘 이럴 때는 부인들이 대부분 지 커피 지가 끓여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직장 다니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직장도 안 가면서 커피 끓여줘 이러면 네가 끓여 먹어 이제 이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무시한다 이가. 그래가 이제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동안에 참 3, 40년을 당신 해준 밥 먹었다. 이제 내가 좀 해볼게. 이렇게 딱 선수를 치고 나오면 훨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같은 걸로 뭐 청소 좀 해주고 쓰레기 좀 버렸다고 그걸 가지고 뭐 칭찬 안 해주나 해주나 그래 쫌생이 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이제 내 할 일 내가 한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딸이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좋은 병원이라든가 한약도 많이 먹여보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요. 제 소원은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하고 좀 전화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포기 안 했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딸한테 많은 얘기도 좀 해보고 또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이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애기 아빠도 말은 안 하고 다니지만 동네에 제 또래의 그 저기 손주들을 이렇게 안고 다니고 걸려 다니는 거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 얘기 좀 듣고 마음 좀 변해서 좀 애기 좀 갖게 해줬으면 하고 좀 명쾌한 말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범한 소원 같지만은 네, 자기가 원하는 그 바람이 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자기도 애가 안 생겨서 지금 괴로운데 부모까지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면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부모라면 딸이 그런 것으로 걱정을 해도 아이고 자연적으로 생기면 좋지만은 예. 어떻게 그게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했으면 다행이지 또 아기는 없으면 입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라면 네, 네. 자녀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손자 예. 손자 우리 남편도 손자 원한다 나도 손자 원한다 딴 집에 가봐야 다 손자가 있는데 나는 왜 손자가 없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알았죠? 가서 위로 많이 하겠습니다. 뭐 위로까지 안 죄송합니다. 해줘도 돼. 압력만 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이 소위 보장, 삶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가족, 자녀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사회지, 사회. 사회 보장 시스템이지. 캐나다 같은 데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제가 강의 가면 노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스님, 효자에도 정부보다 더한 효자가 없습니다. 나보고 이래. 그 사회보장대조가 잘 돼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정부가 해주지 자녀에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은 사람은 사회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직 후손에 의해서만 보호받는 이런 오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벌써 부처님 된 수준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도 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듯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세상을 봅니다. 다만 그것을 지나치게 고집은 하지 마라.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데 내가 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고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고집을 해서 좀 고집을 네. 하면 이제 괴로워지지. 이제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미워지든지 이렇게 되지. 그럼 누구 손해다? 제 손해죠. 예. 그 손해를 견딜만 하면 그렇게 하시고 손해가 너무 크다 하면 이제 그만두셔야지. 근데 제가 한 번 싫은 사람은 되게 끝까지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근데 손해가 크지 그럼 인간관계에서. 손실이. 그게 뭐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내 손실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근데 내가 크게 걱정 안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유도 손해를 감수할 만한 범위 아니니까 할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는 데까지 할까?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지 성질대로 살고도 어때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피해가 자꾸 커지면 이제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소위 자각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지금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딱 내면 무의식 세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 살아보세요, 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은 사실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7살 도나윤 양이 왔어요. 근데 너무 얌전하게 잘 듣고 있어서 제가 너무 눈길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말 하도 안 해가지고 목이 적었죠. 우리 나윤 양 7살인데 무슨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응. 엄마가 자꾸 혼낼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낸다고요? 이모 잘 알아듣죠? 이거 5살짜리, 3살짜리 딸 있어도 다 알아들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엄마가 혼을 내요? 참 어려운 문제. 엄마를 잘못 만났네. 여기 우리 혹시 나윤이 형 엄마 오셨어요? 엄마는 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 아빠. 뭐 때문에 나윤이 형이 자꾸 혼이 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귀여워. 옆에서 봤을 때가 생각하기에는 둘째가 있거든요. 아, 둘째. 네, 둘째가 3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터울이 좀 4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째보다는 둘째를 좀 더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네, 둘째를 케어해야 되니까 음, 첫째가 뭔가를 좀 하게 되면 음. 둘째도 덩달아서 같이 좀 난장판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전쟁통이죠. 전쟁통이 네. 자꾸 되니까 네. 첫째를 조금 컨트롤을 조금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가만히 있으면 둘째도 가만히 있고, 첫째가 움직이면 둘째도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마 좀 더 혼낸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컨트롤을 시킨다? 뭐 이런, 제가 보기에 약간 그런. 저희 딸이 와서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낸다고. 엄마가 미영이를 사랑해요, 미워할까? 사랑해. 사랑해요. 그래도 엄마가 야단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엄마가 길 가는 다른 애들한테 야단칠까 안 칠까? 쳐요. 아니 엄마가 길 가다가 저 다른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야단칠까 안 칠까? 어? 귀여워. 안 쳐요. 안 치지? 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치지.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저 아이 보고 내가 지금 너희 엄마를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원래 원리대로 하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어린 동생을 돌보다 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소홀하고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동생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해해라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차돈다면 엄마한테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린 아이들은 비교하거나 어떤 핑계로 누구를 야단치는 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애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둘을 키우기 힘들면 하나만 놓든지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둘을 낳아놓고 힘든다고 6살짜리, 7살짜리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는 올바르지가 않다. 아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혼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야단을 칠 때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야단을 치게 되면 아이는 억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억울해져 버리면 교육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심리적 억압만 받게 되니까 나중에 크면 이게 뭐다?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의 질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혼을 낸다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볼 때는 네가 막 뛰어다니니까 애도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좀 조용해라 이래 얘기하지만 내가 뛰어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애가 따라온 거 뭐 동생 문제지 그게 내 문제냐. 어릴 때 저렇게 이제 자꾸 조금씩 상처를 입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이 무의식 세계에 쌓여 있다가 어른이 돼도 이제 누가 조금 야단을 치거나 큰 소리 치면 그게 다 저항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로서 두 아이를 키운 한 여성으로서 어려움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엄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 그걸 좀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제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애 보고 엄마 이해하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사과할게요.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저는 자녀를 모두 키우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시기에 갑작스럽게 저희 남편이 희귀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암 투병을 4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저와 아들 의지하면서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통증이 있고 아파할 때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하며 또 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남편도 다 힘들어요. 이랬을 때 스님의 그냥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유 정말 힘드시겠어요. 우리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너무 아파서 눈도 안 뜨고 그러고 있을 때는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원래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하는 거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아주고 꼭 껴안아주고 그러는 게 할 일이에요. 그리고 스님,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지금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더라도 아이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고 싶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정말 최선을 다한 건지 한다고 해도 항상 아쉬움이 남고 내가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나 그냥 병원에 둔 게 잘한 건가. 근데 본인은 너무 집에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집에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소변도 다 우리가 해줘야 하고. 근데 의료진 옆에 있는 게 도와준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오고 싶어 하고 집에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괴롭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해주지 못하는 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자기는 너무 잘하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후회하기가 싫어요. 갈 때 가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걸 그 후회가 될까 봐. 그 정도면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잘 하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더 잘해 주려고 하는. 더 잘해 주려고 하는 욕심을 내면 이거 해주는 거에 지치게 되거든요. 지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빨리 죽지 안 죽노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 주려고 하면 도리어 나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너무 잘해 주려지 말고 그냥 대충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충 해주면서 여보 그래도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낫지 열심히 해주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내 인생은 뭐 없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안 들어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면 지치게 돼요. 지치면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더 후회해요. 그러니까 대강 힘났는 데까지 하시고 또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자기도 조금 다른 것도 즐기고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